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왜 이렇게 힘차십니까? 주변에 휴가 가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부러워서 힘찹니까? 네, 부러워서 저도 힘이 찹니다. 자, 좋습니다. 와, 오늘도 며칠 안 남았어요. 올해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2023년 뭐하다 시간이 갔는지. 내년에 새해 그 결심 있습니까? 새해 결심은 올해만큼 하라. 좋습니다. 뉴스 네.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이거 사실 저는 조금 걱정되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 당선이 되면 네. 모든 관세를 10%포인트 올리겠다. 또 이게 동맹국을 포함한 모든 외국산 수입품의 관세를 10%포인트 인상할 방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예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통상 정책을 이끌었던 로버트 라이트하우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그 뉴욕타임즈하고 인터뷰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기존 대비 10%포인트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5%라면은 거기에 이제 15%가 네. 되는 거죠. 그러면서 로버트 하이저 전 대표는 관세 10%포인트 추가 인상 방침을, 그러니까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10%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5%의 10%인지 네. 아니면 10%포인트인지 그게 모르는군요. 예, 근데 10%포인트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여기에서 FTA 국가들까지 보편적으로 관세를 도입할지 여부를 확정하진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제 비상경제권법과 관세법 제 338조 등을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게 일방적으로 관세를 매기는 법이 어디 있어요? 자기네가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 네. 근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관세 부과를 예고를 했다. 장난감부터 항공기, 산업 원자재까지 모든 수입품의 관세를 자동으로 인상하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있잖아요. IPF라고 네. 부르는 이것도 당선되자마자 폐기할 거다. 또 그럽니까? 이거 올해 이제 시작을 하기로 좀 협상을 했는데 그거를 바로 폐기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 기후 협약도 들락날락할지도 모르겠네요. 예, 뭐라 그러죠? 탈퇴의 재가입의 제재 재탈퇴. 예, 여기서 이제 미국 정부 내에서도 변덕스럽고 비이성적이다. 이거는 소비자와 생산자들에게 관세 인상으로 인한 비용을 전가시키고 동맹과 멀어질 위험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얘기했던 것 중에 중요한 무역 파트너가 곧 정신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관세를 부과했을 때 네. 주요한 무역 파트너들이 저러다 정신 차리겠지 라고 생각하고서 보복을 좀 자제해 왔는데 이번에는 이전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또 그러는 것에 이러다 말겠지라는 환상을 갖지 않을 것이다. 네. 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은행에서 그럼 글로벌 무역 분절화가 심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수출이 최대 10% 감소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습니다. 글로벌 수출은 한 4% 정도 감소하는데 우리나라는 최대 10%까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한국은행의 제언은 우리나라의 수출의 품목별 지역별 다변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되게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야권 채널에서 하려고 지금 석유화학 관련한 산업들을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꼭 관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석유화학의 기초 유분부도 최종 제품까지를 중국이 다 내재화를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2025년 되면 거의 100% 자금률을 달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에 전체 수출의 50%를 중국에다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률이 높아지면 우리나라에게 손해네요. 그렇죠. 할 데가 없어지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어떤 사이클의 변화라거나 정치적인 변화라고 볼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라고 느껴야 될 거고 이 구조적인 변화의 수위가 좀 더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네. 그 추세 자체가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군들이 중국에 의존하거나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었던 품목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좀 시장 다변화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미국에서 이렇게 나올 경우에 미국만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보호무역을 강화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출 중심으로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들은
이런 보호무역주의가 강화가 되면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내수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육성하는 그런 그 정책들을 핍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오늘 나온 통계 자료를 보니까 한 달에 2만 명도 안 태어난다. 와. 이게 10월 인구 동향에서 출생아 수가 18,900명. 네. 전년 동월 대비해서 8.4% 감소했는데 인구 감소라는 건 결국 내수에서 소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해외에서도 안 사고 안에서도 안 사고. 안에서도 안 사고. 그러면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때도 그러니까 수출처가 다변화가 되고 있는 그런 산업들을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식상한 얘기지만 라면 이런 것들은 네. 기존에 수출을 안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출을 안 하다가 수출이 생기는 영역이니까 여기는 시장이 확대된다고 봐야 될 거고 석유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렇게 중국에 좀 의존하고 있었던 산업 같은 경우는 네. 좀 의존도를 좀 낮출 그러니까 좀 시장이 축소되는 거를 감수를 좀 해야 될 거고요. 최근에도 제가 철강업계 취재하다가 들었던 얘기는 후판 있잖아요. 네. 후판이라는 게 뒤에 쓰는 판이 아니고 두꺼운 판. 네. 조선에서 네. 주로 쓰는 건데 그것도 지금 중국산 후판의 어떤 그 품질이 많이 좋아져서 네. 그 국내에서 포스코나 이런 데서 받아오던 거를 또 이제 중국산을 많이 들여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장 변화들이 잘 탄탄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들을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과거에 무역 전쟁을 겪다 보니까 이거는 뭐 정치적인 거야라고 하기에는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확장되는 산업과 축소되는 산업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단 말이네요. 그러니까 리스크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네. 경기가 안 좋거나 정치적인 이벤트로 생겨나는 좀 하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해결을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시간이 해결해주는 경향의 그 뒤로 이 쭉 장기화가 되면은 기업들이 거기에 맞춰서 산업 그러니까 구조를 바꾸거든요. 네. 그러면 구조가 바뀌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 구조가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좀 그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뉴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이제 대출 관련 뉴스입니다. 내년이 되면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규모가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 그 스트레스 DSR을 시행할 계획인데요.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서 기존 이 DSR 규제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는 스트레스 DSR을 이제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는 겁니다. DSR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것을 말하는 거죠. 현행 그 기준은 40%입니다. 근데 이 40%의 기준 자체를 변화시키는 건 아니고 스트레스 DSR이라고 해서 여기에 붙게 되는 좀 스트레스성 가산 금리를 변화시킴으로써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을 다소 줄이는 그런 그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스트레스 금리를 일정 수준의 하한과 상한을 부여할 계획인데, 그러니까 하한이라고 하면 1.5%, 상한이라고 하면 3%인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빌릴 수 있는 금액에 비해서는 한 1.5% 정도의 이자를 가산 금리가 더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한 번에 1.5% 포인트의 가산 금리가 붙게 되면 너무 충격이 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1.5%에서 25% 정도인 0.375%만 내년 상반기에는 그렇게 붙이고 내년 하반기가 되면 1.5%에 50%인 1.75%의 가산금리를 붙이고 2025년이 됐을 땐 100%인 1.5%의 가산금리를 붙이게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연소득 5천만 원이신 분의 경우에는 지금은 현행 기준 3억 3천만 원까지 빌릴 수가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가산금리가 붙게 되면 지불해야 될, 그러니까 갚아야 될 이자가 늘어나게 되니까 그만큼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결국 3.15억 원을 빌릴 수가 있는 거고 하반기가 되면 3억 원을 빌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소득 1억 원인 분들의 경우에는 기존에 6.6억 원, 6억 6천만 원을 빌릴 수가 있었는데 이게 내년 상반기에는 6억 3천만 원 그리고 하반기에는 6억 원을 빌릴 수 있게 다소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건 내년까지고 그러면 1.5%를 다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연소득 5천만 원인 분이 3억 3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까지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연소득 1억 원인 분은 6억 6천만 원에서 5억 6천만 원까지 꽤 큰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밑에 보이는 제가 혼합형, 주기형 이런 것들은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일정 기간을 고정금리를 받고 그 다음에 변동금리가 된다든지 아니면 일정 기간에 걸쳐서 예를 들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고정금리 형태의 고정금리 형태였다가 주기가 지났을 때 변동금리가 되는 그런 것들은 일정 부분 고정금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고정금리는 대부분 좀 변동금리보다 다소 높은 이자율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완화된 1.5%가 아니라 뭐 1.5에서 3.3%가 아니라 그것보다 한 60% 저렴한 가산금리를 붙이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빌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책이 적용이 되면 아마 그 소비자분들, 그러니까 금융 소비자분들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높은 이자를 내면서까지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지를 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고 또 대출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만큼 내가 지금 그 조금 더 적은 금액으로 더 큰 집을 사려고 했던, 그러니까 더 큰 집을 사려고 했던 이런 수요를 다소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금융권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대출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리스크를 다소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대출을 증가시키겠다는 정부의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그 대출 얘기는 결국은 약간 긴축 기조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대출을 줄어들게 만든다는 거는 이 대출이라는 게 결국 부동산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구매력을 조금 약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태형건설 워크아웃설이 계속적으로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오늘 정부와 한국은행이 현안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현안 점검을 했다라는 그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물어보면은 만나긴 만났다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인 경우에는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형건설에 대한 워크아웃설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네. PF 대출 규모가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준을 좀 넘어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내일 얘기가 좀 나와요. 내일이요? 예, 내일 워크아웃을 신청할 가능성이 신청한다. 있다. 예, 네. 이게 워크아웃이라든지 파산이라든지 그거는 보통 채권자든 채무자든 거기서 신청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차입금 만기가 돌아오는 날짜가 내일하고 모레 이게 1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 28일과 29일을 분기점으로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어흥야옹님이 SBS 팔면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근데 저 얘기가 지금 제가 채권시장 쪽 취재를 했을 때 들었던 얘기는 SBS가 방송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방송국을 소유하거나 매매를 할 수 있는 주체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담보로서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 있는지가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운 게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그 성동구 성수동 오피스2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한 480억 원 규모의 PF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내년 1월 초에도 이제 대출 만기가 줄줄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대출을 못 갚은 상황이 되면 이제 워크아웃이라는 게 나 돈 못 갚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그냥 파산을 시킬 것이냐, 네. 아니면은 좀 만기 연장이라든지 네. 아니면 좀 이자나 원금을 좀 줄여서 조금 더 지켜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평가사들도 신용등급을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고요. 워크아웃에 대해서 그 태형건설에서는 현재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데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라는 정도의 원론적인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워크아웃 설이 나오고 지금 워크아웃 얘기가 나오는 또 내용이 뭐가 있냐면 워크아웃이라는 것은 원래 채권자들 그러니까 돈을 빌린 사람들이 있으면 네. 한 명이라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5명이 돈을 빌려줬어요. 예, 예. 근데 나머지 4명은 야 좀 연장해주자. 연장을 해주거나 아니면 네. 좀 탕감을 해주자. 탕감해주자. 근데 한 명이 난 싫은데? 나는 받을 건데? 난 받을 건데. 그러면 4명이 받아야 될 그 돈을 네. 한 명이 받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4명에서 그러면 나도 안 그럼 되지. 나도 받을래. 네. 나 우리가 뭐 길게 해서 같이 십시일반 나눠서 고통 분담하자는 건데 왜 너만 받아가? 네, 그러면 네. 안 돼. 이래가지고 이게 채무 조정이 잘 안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좀 이번에 나왔던 법 원래 있었는데 일몰됐다가 다시 된 법이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는
워크아웃을 할 때 그 은행권의 채권단의 75% 이상이 동의를 하면 나머지 25%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왜 이런 법이 특별법으로 만들어 놨냐면은 그 25%가 동의하지 않으면 원래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100% 동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75%만 동의를 하더라도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게 그제 국무회의를 통과를 해서 어제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워크아웃을 못 하다가 네. 이제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때가 됐나 보다, 신청을 하려나 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금융당국 관계자의 말을 한번 그 인용을 해보면은 개별 기업 사업장 이슈보다는 PF 사업장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게 금융당국의 주 고민이다라는 얘기예요. 뭐냐면 이 PF 사업장 하나가 망가지는 거는 네.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뭐 PF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채권 시장이 망가지거나 네. 아니면 금융회사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서 뱅크런이 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위기 확산을 방지하는 거지 개별 사업장을 막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다라는 네.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워크아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신청할지 신청할지요. 그리고 네. 그게 받아들여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 태형건설 워크아웃설이 그냥 시장의 루머로만 돌던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가시적인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약간 화가 좀 나는 그런 뉴스인데, 아마 요즘에 에그드랍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거 다들 뉴스로 보셨을 건데요. 에그드랍 논란은 다 아시죠? 그러니까 가맹본부가 그 토스트 가게 맞아요. 예. 네. 그 달걀 들어가서 좀 맛있었던 저도 풍성한 네, 계란. 맞아요. 즐겨 먹었었는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뭐 광고나 판촉 비용을 강제로 부담시키거나 그리고 판매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게 만들거나 또 그 충분한 협의 없이 매출에서 광고비를 더 떼어가거나 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인테리어, 주방, 가구 등의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지만 에그드랍만의 문제도 아니었던 것으로 오늘 나타났습니다. 공정위에서 2023년 가맹 분야 서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 품목 중에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가 전체 응답자의 60.5%였습니다.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6명은 이거 그냥 내가 사도 되는데 꼭 가맹본부 통해서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물품이 있다는 거고요. 싸게 팔면 그런 얘기 안 하겠죠. 그 비싸게 파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예, 예를 들어 뭐 이제 티슈 같은 거. 물론 저희도 이런 거 인정은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뭐 A동에 있는 그 뭐 에그드랍을 가든 B동에 있는 에그드랍을 가든 비슷한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다른 느낌을 받으면 안 되니까 필수적인 품목은 가맹본부를 통해서 사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불필요한 품목들도 수없이 많은데 이런 불필요한 품목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니까 가맹본부를 통해서 사는 품목이 많다고 느끼는 거고, 그리고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이 필요한 물품량보다 더 많은 양을 매달 강제로 사게 하는 구입 강제를 경험했다는 가맹점주도 17%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구입 강제를 경험한 가맹점 가운데 85%가 물품을 사는 걸 거부했다가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가맹점주들이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느끼는 비율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 표를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보시면 거래 관행 개선 인식률입니다. 이게 그 76.9%까지 2021년 대비해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점수도 65.3점으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느끼기보다 거래 관행이 악화됐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했던 점이 뭐였었냐면 그 76.9%가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니까 한 2017년, 2018년 정도 수준이에요. 점수도 한 그 정도 때입니다. 근데 2017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미스터 피자로 인해서 가맹점과 가맹본부 간의 갑질 논란이 정점에 이뤘던 때가 2017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미스터 피자 창업주가 뭐 경비원을 폭행하고 가맹점주들에게 막 갑질하고 이런 그 논란이 그 정점을 찍었을 때가 그때인데
점수로 치면 그 정도까지 낮아진 겁니다 지금. 그래서 물론 그때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이 정도로 가맹점주들이 이 거래 관행이 좀 나빠지고 있다고 느끼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좀 시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가맹점을 운영을 했을 때 좀 좋은 점은 이게 내가 개별적으로 할 때보다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더 많은 가맹점들에게 물품을 제공하게 되면은 구매력이 좀 높아지니까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오히려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런데 덧대고 하니까 그거를 네. 더 비싸게 파니까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가맹 본점도 결국은 가맹점에서 장사를 해줘야 가맹점이 버는 건데 네. 저는 아까 그 차트가 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모습들을 봤을 때 이 차트 못 봤는데 한번 볼까요? 예, 근데 우리 PD님이 지금 지금 안 꽁꽁 숨겨놓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안 보여드리려고. 그게 저런 것 같아요. 이제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면서 힘들어지니까 그 부분들을 더 전가를 하고 있는 듯한 모양새가 나타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힘들 때 오히려 좀 가맹점들을 더 챙기면서 그러니까요. 끌고 갈 생각을 해야지 자기들이 힘들다고 가맹점에다 그걸 전가해 버리는 거는 오히려 좀 지속 가능한 그 가맹 모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그것도 그렇고 제가 준비한 뉴스입니다. 네. 치킨값이 올라갑니다. 올라갑니까? 아. 또 올라갑니까? BHC가 치킨값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아, 일단 그 교촌 치킨이 이제 4월달에 올렸었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서 매출 감소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나타났었어요. 이게 교촌 치킨이 이제 4월에 치킨값 올리면서 우리가 또 치킨 하면은 우리 서민의 고기 아니겠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불매 운동까지 벌어져서 올해 상반기 기준 매출이 전년 동기에서 15.6%가 줄었어요. 네. 그러면서 눈치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거를 또 이제 BHC가 치킨값을 딱 올리다 보니까 예, 정한지님 2만 원에서 또 얼마로 올라갔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화면 보시죠. 뿌링클이 18,000원에서 21,000원으로, 골드킹이 17,000원에서 2만 원으로, 바사클이 16,000원에서 18,000원으로, 마초킹이 18,000원에서 21,000원으로. 네. 여기에 숨겨진 가격이 있죠. 배달비. 배달비. 아. 배달비가 요새 한 3, 4천 원 하잖아요. 네. 그러면 2만 원 훌쩍 넘어가는 가격이 되는 겁니다. BHC 측은 주문 중개나 배달 대행 수수료,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가맹점의 수익 개선을 위한 가격 조정이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가맹점들의 부담이 올라가니까 치킨값을 올린다 그랬는데 가맹점의 원부자재 공급 가격도 평균 8.8%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에이. 그러니까 이게 평균적으로 이제 총 가격은 12.4%를 올리고 네. 부자재 가격은 한 8.8%를 올리니까 가맹점들은 조금 더 낮긴 하겠지만 여기 매출 감소에 대한 부분들도 염두에 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전반적인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에서 좀 가격을 올리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잘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BBQ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좀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BBQ는 좀 어떤 방식을 썼었냐면은 예전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 그래가지고 올리브 오일 100%를 쓰던 게 있었는데 네. 이걸 브랜딩이라고 해서 해바라기 오일하고 올리브 오일을 좀 섞어서 예. 하는 그런 방식으로 원가를 조금 낮춘 그런 방식을 도입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BBQ에서는 아직 좀 감내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치킨값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근데 이게 문제 제기 내지는 궁금한 점? 요즘 배달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결제 한도가 있잖아요. 예.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그 배달료를 어떻게 보면 사장님들이 부담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 배달 직원들 해서. 근데 요즘에 우리가 배달료를 내는데 왜 최소 결제 한도가 있는 걸까요? 그러게요. 아니 배달료 우리가 내잖아요. 그럼 최소 결제라 상관없잖아요. 저 문득 이런 반반 내는 거 아니에요? 반반 내는 건가요? 그러니까 매장에서도 전 좀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하. 근데 어쨌든 뭐 우리가 더 많이 낼 건데. 그러니까요. 자, 좋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앞으로 기업 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특정한 예외 조건을 충족한다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여기에서 가장 핵심 논쟁이 되고 있는 인물이 쿠팡의 김범석 의장인데 사실 오늘 나왔던 그 기준을 보면요. 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좀 오늘 구체화됐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
기업 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 회사를 출자하지 않거나 그리고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 회사를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지 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또 자연인과 친족이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을 때에는 외국인이더라도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냥 좀 간략하게 보면은 그 김범석 의장은 일단 그 쿠팡 INC라고 하는 모회사의 지분만 들고 있지 나머지 밑에 있는 자회사들의 지분을 들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익 편취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김 의장의 동생 부부가 쿠팡 계열 회사에 재직하고 있지만 아까 임원들이라고 했는데 임원에 해당하는 직급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뭐 사익 편취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는 거고 또 한 가지가 김 의장 동생 부부가 쿠팡 주식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쿠팡은 또 미국 시장에 상장된 미국 법인이기 때문에 국내 계열 회사 출자를 금지한 조항도 충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 한 가지 조건은 남아 있는데 뭐냐면 그 계열사 간 자금 대차라든지 아니면 지분 보유 현황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봐서 만약에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김범석 의장도 그러니까 동일인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조건까지 충족이 된다면 법인이 동일인이 되는 그런 그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동일인 지정을 하는 이유는 기업이 사익 편취를 하는 것을 막고자 함인데 만약 이 정도 규모에서 그리고 사익 편취를 하는 혐의가 좀 보이지 않는다면 아마 김범석 의장은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는 케이스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김범석 의장을 지목하지 않는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는 게 역차별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동일인 제도라는 건 사실 우리나라의 굉장히 특수한 제도이긴 해요. 네. 이게 왜 동일인 제도가 있냐면 너무 빼먹어요. 그러니까 IT 회사, MRO 회사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온갖 자기 친족들 계열사들 다 만들어 갖고 돈을 빼먹으니까 네. 이거를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고 그 관계가 뭐 지분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돈을 막 빼먹으니까 네. 이거를 그냥 사람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이 사람의 친척이면 다 같은 계열이다 이렇게 잡아놓은 거거든요. 네. 근데 김범석 의장, 그러니까 쿠팡 같은 경우는 이게 다른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고 계열사 간 거래에서의 어떤 그 개인들이 지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뺀다라는 얘기는 네. 저는 어느 정도 리즈너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이 더 문제예요. 그렇게 따지면 네. 예를 들어서 펜오션 같은 경우도 아니 하림그룹이 H&M을 인수하는데 펜오션이 돈을 다 내잖아요. 네. 그럼 펜오션 주주들은 뭐가 되냐고요. 그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뭐 쿠팡과 김범석 의장은 미국이니까 동일인 지정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뭐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네. 오히려 우리나라 재벌 구조에서의 뭐 상장사는 뭐 우리는 그 상장사의 주주지 저 회사의 주주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을 좀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동일인 제도라는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럼 동일인 제도가 필요 없어지는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도록 개선을 하는 게 저는 또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자, 30분이 다 돼서 30분 다 돼서 그냥 헤드라인만 쭉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지금 표 한번 그냥 같이 보여주시죠. 그냥 이거 보시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건지 되는데 네. 전세 보증금 떼먹은 사람 이제 공개합니다. 예, 굉장히 상세하게 공개합니다. 주소도 다 나오고요. 실명이 나옵니까? 예, 실명에 주소에 얼마 떼먹었는지 21억 원, 15억 원, 65억 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전세 사기 한번 당하면은 네. 정말 복구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자기 전세 계약할 때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슈링크플레이션 위반하면 양만 줄이고서 몰래 숨기면은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되는 그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